자, 사드 정책을 보면 대선판이 읽힙니다. 왜냐고요?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1박 2일 촛불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이 촛불 시위를 보면 역시 또 대선판이 읽힙니다. 왜냐고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자영 차장. 네. 지금 이제 지지율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안희정 지사의 상승 눈에 띄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19%로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물론 그 1위 후보는 여전히 그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30%대. 그런데 30%대가 좀 깨져서 29%로 좀 약간 주춤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 사드, 여러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나씩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사드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신사고 부장. 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보수 진영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미 한미가 합의한 사안이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해왔었고요. 안희정 지사가 먼저 오른쪽으로 옮겨가니까 이번에는 안철수 전 대표도 따라왔죠. 처음에는 사드 배치 반대했다가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역시 안희정 지사와 비슷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뒤집을 수가 없다 이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대선 주자 이념 변화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구장 차장, 이념이라는 게 늘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심하게 바뀔까? 계속 그대로 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이념적으로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원래 좀 진보 성향을 좀 띠고 있다라고 했는데 더 진보 성향을 강화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진보에서 약간 중도로 우클릭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네. 이 최근 촛불 전국을 거치면서는 오히려 이 진보 성향을 좀 더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진보 쪽으로 향했다라는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사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이제 일단 개성공단, 사드, 촛불 다양한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사드로 먼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사드 처음엔 국민투표 붙이자 이거 절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좀 바뀐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디귿자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드 안 된다. 네. 그리고 국민투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네. 다시 이제 안희정 지사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국가 간 협약을 했기 때문에 다음 네. 정부에서 뒤집을 수 없다.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돌아서서 최근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그렇게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하기도 했었죠. 네, 이념 지수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에는 사드와 관련해서 굉장히 진보적 성향, 햇볕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국제 간 협약 얘기하면서 다시 돌아선 건 안희정 지사랑 좀 비슷해 보이네요. 중원 강화입니까?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압도적인 1위죠. 상당히 큰 차이 1위를 문재인 후보가 계속 진보 쪽의 성향의 유권자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네. 나머지 남는 공간, 오른쪽의 공간으로 지금 2, 3위 주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움직인 것 같고 따라서 안철수 전 대표도 가고 있지 않나요. 특히 보수 진영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후보로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공간이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노리고 아마 안 지사와 안 전 대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정은 편집장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차기 정권으로 넘기자 처음엔 전부 다 사드에서 강력히 반대하다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국가 간 협약이기 때문에 이게 12월에 맺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바꿨다는 게 국민의당의 설명이거든요. 네, 협약은 아닐 겁니다. 협정이나 협약 그런 건 상당히 좀 높은 거고요. 이미 한미 동맹 차원에서 어떤 합의가 안 지사가 말한 대로 합의가 맞다고 표현이 되는데 국가 간의 합의 자체가 한미 방위 조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걸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놓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래 판단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반대를 하다가 지금은 돌고 하는 건데 저건 뭔가 하면은 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은데 어떤 편차원에서 보시는 게 아닌가 해서 좀 섭섭함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화면에 그렇죠. 늘 봤던 개성공단의 CIQ 부근의 모습입니다.
구장차장. 네. 그러나 개성공단서도 문재인, 안철수 생각이 좀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표는 예정대로 개성공단을 재가동을 하고 또 심지어 그 예정돼 있던 대로 확장을 하겠다, 더 넓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100만 평이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20배 늘리겠다. 2천만 평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 개성공단 재가동은 어렵다, 당장은 어렵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안희정 그 충남지사의 경우에는 북한의 변화 징후라든지 국제 제재가 완화된다면 재가동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이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그 안 지사가 가장 그 보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다. 그 제재 안에 개성공단도 포함되는데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성공단을 열겠느냐 하는 굉장히 정교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그 보수 진영의 논리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좀 약간 좀 그 모호하지만 약간 좀 이렇게 정교한 주장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벌어질 그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어떤 핵심적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보수적인 분들이 개성공단을 여느냐 마냐,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개성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리 벌리기 차원에서 재가동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제가 아까 앵커께서는 이념의 변화라고 그랬는데 저는 진짜 이념의 변화인지, 선거 전략의 변화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철수 아마 전 대표는 반기문 총장이 사퇴를 갖다가 하면서, 예, 그 지지 세력이 자기한테 올 줄 알았는데, 네. 안희정 지사가 의외로 많이 지지율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학습을 해봤겠죠. 네. 안희정 지사가 과연 이 지지율을 갖다가,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 이후에 지지율이 더 올라갔으니까, 그럼 반기문 총장의 그 지지를 할 수 있는 중도 보수표를 흡수한 이유가 뭔가? 그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보니까 이거는 어떤 보수적인, 오히려 그 중도에서 보수 쪽으로 가는 그런 정책을 계속 내놓고, 그다음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도 지금 이어받겠다. 그다음 사드 문제. 이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자기가 2등으로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3등도 안 되고 하니까 아마 안지사의 안지사 따라하기에 나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념은 한두 달 사이에 바뀌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네. 이념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제 외생 변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다. 외생 변수가 뭔가 하면은 국제 합의, 협약 이런 건데, 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는 국제 협약이나 이걸 준수한다고 국제법 우선의 원칙 같은 게 천명돼 있습니다. 그 우리가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돈이 갈 수 있는 걸 차단한다.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가 다 결의했는데, 그에 따라서 개성공단을 가동하게 되면 이게 시비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북한하고 가장 위협을 받는 대한민국이 북한에 돈을 주느냐, 이런 문제에 부닥치니까 저런 분들이 이제 선회를 하시는 거고요. 그 외생 변수가 사드 같은 경우도 저도 제 고향에 사드가 들어온다면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네. 어떤 국가 안보를 위하거나 외생 변수 때문에 받아들이는 이런 요소인데, 초기에 저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외생 변수를 도외시하고 국내 변수로만 쭉 보시다가 이제 쭉 좀 더 하다 보니까,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지금 사드 문제라든지 한중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그걸 발견하시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지, 이념 자체는 저는 크게 안 변했다고 보고, 예를 들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더 가지 않았습니까? 저건 뭐 이념 문제가 아니라 외생 변수를 무시하고 이걸 중시하겠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말씀을 이정훈 의원께서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네. 행정부 출범 이후에 트럼프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 의회, 그리고 전체 지금 미국 여론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도 높은 주장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아마 우리 대선 주자들의 사드나 개성공단에 대한 그런 견해를 조금 더 전술적으로 바꾸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유승민 의원은 보수 쪽으로 좀 갈려다 다시 돌아오는 것 같다고 진단이 되고, 안희정 의원은 진작에 몇 달 전부터 먼저 중원을 차지하면서 가장 지지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쪽 왼쪽으로 더 가서 장악을 하고 문재인 지지층을 갉아먹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다가 다시 이 빈 곳을 내주니까 안희정 지사가 딱 채웠거든요.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죠. 저는 네. 저기 금방
이정훈 의원이 아주 참 원론적이고 훌륭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네. 좀 이의가 있는 게 네. 저분들이 국제 협약을 뭐 존중하고 뭐 미국과의 약속을 존중하게 돌아선 거 저분들은 오히려 있죠. 네. 진보 쪽의 사람들은 미국과의 약속은 오히려 깨면 깰수록 그게 어떤 내국적이고 네. 민족 자주적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깬다는 말을 듣고도 자기들 표에 유리하면은 결코 보수 쪽으로 돌아오지 않을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외국과의 약속 이런 걸 갖다 생각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득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구자욱 차장. 네. 이제 오늘부터 1박 2일로 이제 초강경한 촛불 시위 이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안철수, 안희정 두 사람은 불참을 예고했죠? 네. 아니, 그 안희정 지사는 뭐 광주에서 참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촛불 집회 자체에 대해서는 뭐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어떤 촛불 집회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촛불 그 민심에 어떤 기대는 듯한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안철수 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 정치권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촛불 집회와는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런 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일단 왜 그런 걸로 그러니까 진단하십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그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는 시점만 하더라도 거의 대통령 탄핵안이 이제 인용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헌재 결정 이후에 곧바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야권 지지층 또는 야권에서는 그런 예상들을 했었는데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나서 헌재 재판관이 8명이 되고 또 이정미 재판관의 이 임기 만료도 곧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거 과연 대통령 탄핵안이 확실하게 인용이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게 반대 의견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 어떤 태극기 집회가 그 매주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서 대통령 탄핵이 과연 정당했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대통령이 탄핵안이 인용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위기의식을 이 범야권 지지층에서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런 그 민심을 의식한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촛불 집회에 적극 참여해서 대통령 탄핵을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 이제 이렇게 어떤 정치적 입장을 좀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구자웅 차장의 말씀도 맞겠지만은 그보다는 제가 그 2012년에 문재인 대표의 어떤 대선 토론도 봤는데요. 네. 참 점잖게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토론을 보면서 어떤 신선한 감동이라든가 네. 참 재밌다 네. 이런 그게 노무현 대통령스러운 맛은 전혀 안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대표가 역시 그 많은 말을 듣고 있는 게 어떤 정해진 말씀은 참 잘하신다. 네. 원고에 적힌 대로 말씀은 잘하시는데 어떤 그 1대1로 격돌할 때 네. 어떤 그 순간을 치고 나가는 그런 거는 좀 부족하신 게 너무 점잖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얼마 전에 KBS 그 대선 주자 토론에도 안 나가셨습니다. 네. 이런 걸 볼 때 좀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그 3자 대결이라든가 어떤 토론에서 조금 깊이 하는 게 아닌가. 네. 그 이유를 바로 지금 촛불 집회 참가로 바꾼 게 아닌가. 그걸 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가요. 문재인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회창 대세론에 좀 데자뷰가 일어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회창 전 그 한나라당 총재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네. 그때 당시 상황에 이 경쟁 후보들이 TV 토론을 좀 하자라고 네. 아무리 당내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이 대세론에 취해서 TV 토론을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가 당내에서 이재명 시장이라든지 안희정 지사가 이 합동 토론을 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피하고 있는 모습이 이회창 전 총재의 룰을 좀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대세론에 취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려왔던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요. 8일인데요. 자, 질문을 잘 안 받는다.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비슷한 모습이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일자리 81만 개 공약에 대해서 아니요, 사진 먼저 찍을게요. 사진 먼저. 송영길 의원님이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습니다. 뭐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후보는 접니다. 그런데 대표님 좀 그렇다면 네. 81만 대표님 그리고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전인범 사령관의 그 부인 예. 문제 그 부인을 뭐 자문적으로 모신 바는 없습니다. 탄핵 가능성. 81만 개 관련돼서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하시죠. 탄핵이 앞에. 그러면 예. 정리할게요. 하나만 하고 뗍시다. 예. 대표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 받는 걸로. 질문권 앞으로 보장해 주실 건가요? 아니 근데 어제는 저는 뭐 우리 공보팀하고 우리 기자들 사이에 잘 협의가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협의가 안 돼도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현장 상황은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질문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어제는 엉켰죠. 때문에 된 거죠.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할 문제인데 어제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저렇게 지금 보셨습니다만은 기자들의 질문을 끊고 네. 내가 후보다 이렇게 자기가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기자들 가르치죠. 근데 우리가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토론을 싫어하는 정치인,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는 정치인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큰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교훈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제 제가 보니까요, 좀 문재인 대표를 위한 역성을 좀 들자면 저 장면이요. 자, 지금 영상 계속 봤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들어왔을 때 기자들이 저렇게 달려들어서 질문을 했거든요. 뭐 질문할 기회가 없어서겠죠. 새로 들어온 반 총장 그리고 그동안 질문을 많이 안 받던 문재인 전 대표이기 때문에 질문하기 위해서 저렇게 억척스럽게 다가서는 건 좋겠습니다만 저게 이제 검찰청에 불려온 피의자 정치인한테 하는 것처럼 좀 공간을 좀 둬야 되는 것 아니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에서 저렇게 아쉬움을 표한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 측도 좀 아쉬워하긴 할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요. 오바마 대통령을 생각해요. 네. 오바마 대통령도 질문 많이 받잖아요. 네. 어떻게 어떤 노래 부르죠? 노래 부르고 농담도 하면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싹 제압하잖아요. 저는 저기 정치인들이 가장 곤란한 경우가 저렇게 기자들한테 포위되는 경우하고 네. 국회 청문회 갔을 때 네. 국회 청문회 관련했을 때 우리 가는 사람들 굉장히 애를 먹는데 가장 제가 멋지게 대응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네. 박정희 정부 때 코리아 커넥션이라고 미국에서 큰 사건이 네. 일어났어요. 그때 통일교회 박보희 씨가 출석했는데요. 그때 한국이 미국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공격할 때거든요. 네. 박보희 씨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청문회 그분이 아무리 영어 잘해야 미국에서 한 만큼 하겠어요?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쫙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처음에는 웅성웅성하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못하고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아주 멋지게 좌중을 제압하는 능력. 오바마나 박보희 씨가 한때 보인 그런 능력을 우리 저 지도자들도 좀 갖춰야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장 취재를 해보면은요. 네. 저렇게 엉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 진영에서는 자신들이 의도했던 그림과 메시지가 전달이 되도록 약간의 이제 연출을 좀 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취재를 해야 되는 기자 입장에서는 현안에 대해서 빨리 한마디라도 들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입장을 청취하려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상충해서 저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유력 대선 후보라 하더라도 취재 환경에 저렇게 늘 노출돼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반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에 저렇게 열성적으로 취재하려고 하는 기자들에게 잠깐의 시간, 10분이든 아니면 15분이든 스탠딩으로 여러분 그 질문을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질문을 해주세요. 아니면 대표단하고 좀 간담회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좀 슬기롭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어제 엊그제 상황을 보면 공공 일자리 81만 개에 대해서 후보 입장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싶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뭐 취재와 그 스텝 간에 좀 엉켰다. 네. 그러니까 본질을 자꾸 좀 피해가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저런 아동하고 사진 찍어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은 아니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소통이냐. 소통이라는 것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먼저 답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와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건데 이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비판적으로 뭐 보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가 네. 전에 기자들은 이런 걸 즐길 줄 알아야지 진짜 정치인이 된 것이다. 네. 저는 저런 걸 보면서 아도 문재인 대표가 참 진짜 정치인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법조인, 그다음 뭐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제2인자로 활동했던 거 그런 느낌이 나지. 참말로 정치인은 아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대표 나중에 그 전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완전 교과서를 읽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좀 더 유머러스하게, 좀 더 우리가 들을 때 재밌다는 말로 표현했으면 참 좋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 좀 전에 나오는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나 이런 걸 볼 때 있죠. 네. 문재인 대표는 이 바디랭귀지라 그러죠. 네. 신체로 이렇게 어떤 그 친근감을 표시한 데는 참 뛰어난데 네. 어떤 직접 입으로 나오는 말로 어떤 친밀감을 표시한다든가 어떤 그 분위기를 갖다 부드럽게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요. 활짝 오는 모습 같은 거 참 보기 좋거든요. 자, 어쨌건 이제 문재인 전 대표 KBS 때는 이제 출연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MBC가 초청하는 토론회에 어쩌면 제 기억에는 근년 들어 이제 정식으로 이 레이스가 달궈진 이후엔 처음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 계속한 답변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